예를 들어서 나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에 전고점 회복까지 15년 걸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하락장 후에 11년 걸리고, 니케이 지수는 심지어 90년도에 39,500을 찍은 후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27,800 수준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을 못한 거죠. 안녕하세요, 월가아재입니다. 오늘은 지수 추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부제는 모두가 지수를 추종하면 어떻게 될까? 이 토픽은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거의 반년 이상, 한 8개월 동안 계속 주구장창 이제 지수 추종 다뤄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닉네임은 아마 이제 IUC, 그냥 팬이라서 IUC 이름을 한 것 같고, 이과 남성 분이신데 계속 지수 추종 해달라 하다가 나중에 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이분을 위해서 빨리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지수 추종이 뭔지,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그 다음 전략에 깔려있는 가정, 그 가정의 검증, 그 다음 전략을 할 때 명심할 것 4가지, 그 다음 진정한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패시브 투자를 요새 엄청 많이 하니까 이 쏠림에 대한 시장의 위험성, 그렇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먼저 지수란 무엇일까요? 인덱스라는 것인데, 금융 상품들을 어떤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 주식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S&P 500 주가 지수는 S&P라는 회사가 이제 S&P 나름의 기준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기업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500개 대기업을 모아놓은 것이 S&P 500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일반적으로 지수가 만들어진 시점을 인덱스 값 100으로 두고 구성 회사들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상승을 해요. 물론 모든 지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코스피 지수를 예로 들면은 1980년대 10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200이니까 31년간 32배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성 회사들 간의 그 덩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성 회사들별로 이제 수익률이 다 다르면은 지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래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구성 회사가 A, B 두 가지밖에 없는 지수를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수익률을 평균 내는 거죠. A가 10%, B가 20% 오르면은 이 둘의 덩치에 상관없이 지수는 15%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할 수가 있어요. 이제 A보다 B가 시가총액이 2배면은 B 쪽이 더 2배의 가중이 많으니까 지수는 16.66% 오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로는 S&P 500, 나스닥, 러셀, 사실 대표적인 지수들은 거의 다 이제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을 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많이 거래되는 것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또 그 외에는 펀더멘털 지표로 가중평균 줄 때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그래서 지수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수를 구성하는 회사의 주식을 똑같은 비율로 매수를 해서 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한 수익을 내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걸 인덱스 투자라고 하는데, 인덱스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인덱스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찮지만 본인이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해도 되죠.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개 주식을 이제 시가총액대로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귀찮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 ETF가 그런 것들을 대행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펀드나 ETF는 패시브 펀드라고 해요. 수동적인 투자라고 해요. 패시브 인베스팅. 그 반대는 액티브 인베스팅인데, 일반적으로 펀드에 가입을 했을 때 그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본인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자의적으로 운용되면은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이제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ETF는 펀드 매니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덱스 구성을 똑같이 맞추는 것만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 인베스팅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법을 한번 보면은, S&P 500을 추종하려면은 구성하는 회사 500개를 시가총액 비중에 맞게 매수하겠죠. 아까 전에 다우 지수는 그냥 시가총액이 아니고 수익률을 평균을 내니까 다우 지수에 투자할 때는 그냥 회사들을 균등하게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걸 개인이 하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인덱스 펀드와 ETF를 사는 거고, 인덱스 펀드보다 ETF가 보통 수수료가 좀 낮으니까 그냥 ETF 사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인덱스 ETF로는 SPY, QQQ, IWM이 있습니다. 그럼 인덱스 추종 전략은 좋은가요? 아주 좋습니다. 개 좋아요. 제가 선행편에서 좀 실수한 게, 이제 지수 추종 전략이 50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 순간 50등을 하면은 이제 액티브 펀드나 이런 쪽은 수수료를 계속 내면서 성적이 들쭉날쭉 하다 보면은
지수 추종 전략이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거의 상위 25% 이상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리서치들에서 이제 지수 추종 전략을 그 성적을 내보면은 액티브 펀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어요. 그래서 지수 추종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추종 전략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가정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디플레에 빠지지 않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 수준의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에 전고점 회복까지 15년 걸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하락장 후에 11년 걸리고 2007년도에 2000 달성 후에 유의미하게 박스피 탈출하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니케이 지수는 심지어 90년도에 39,500을 찍은 후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27,800 수준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을 못한 거죠. 그 다음 이탈리아의 MIB 지수도 2000년에 48,500 찍은 후에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거의 절반도 안 되는 19,000 수준이고, 상하이 지수는 2007년도에 5,900을 찍은 후에 14년이 지난 지금 3,400입니다. 이 두 개는 아예 회복 자체를 못했죠. 니케이 지수까지. 심지어 위의 모든 지수값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이 중에서 미국 코스피 정도만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는 최근에 엄청 열풍이 불어서 이제 올라온 거니까 실제로 이제 계속 꾸준히 역사상 증명해 온 것은 이제 미국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미국 주가 지수만 장기 우상향할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지폐가 100만원어치가 있고 지폐만 이제 돈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마을의 최대 물건 값은 100만원이죠. 주식도 100만원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폐는 늘어나지 않는데 물건들은 늘어나요. 그럼 디플레이션이 오겠죠? 물건 값들이 싸지겠죠? 반대로 물건은 늘어나지 않는데 지폐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은 물건들의 가격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생겨요. 그래서 철수가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해요. 그럼 은행이 90만원을 영희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영희는 90만원을 소비를 하려고 해요. 그럼 사실 돈이 190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사실상 이게 지폐 자체는 늘어난 게 아니지만 경제에 있는 돈은 늘어난 거죠. 이걸 신용팽창이라고 하는데 왜 미국 지수만 장기 우상향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돈이 늘어나는 방법은 지폐를 더 찍어내거나 아니면은 신용 팽창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미국은 기축통화로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고, 지난 수십 년간 금리 추세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부채 여력, 그러니까 신용 팽창 여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미국 지수만 장기 우상향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코스피도 우상향 지금까지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도 돈을 찍어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그것은 물건도 늘어날 때,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성장을 많이 하고 있을 때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내도 많은 인플레가 오진 않겠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저금리 기조로 신용 팽창이 가능할 때, 이제 저금리 기조는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세 번째는 아직 부채 여력이 있어서 부채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빚을 더 내면서 신용 팽창이 가능할 때, 철수가 100만원 예치한 것 가지고 영희가 빚을 내서 이제 마을에 돈이 많아졌죠. 그런 부채를 늘리면은 신용 팽창이 가능해집니다. 혹은 선진국으로 이르는 길목에서 금융시장 개방이나 구조 개선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이제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이 지배하던 것들을 점점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눈을 뜨고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었죠. 그런 시기에 이제 우상향 에너지가 나기는 하죠.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도 그렇고 많은 중진국들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르는 길목에서 반짝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게 오랫동안 고점이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준의 달러 유동성으로 인한 신용 팽창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제 지난 12년 동안은 연준이 이제 달러 유동성을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세계에 뿌려댔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주가 지수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 이제 금융 선진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제 인식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 간의 규제 개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후에는 이제 성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미국 주식과 같은 장기 우상향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한다. 그것의 진실은 달러가 기축통화국이기에, 그리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에, 수십 년간 금리가 계속 하향세였기에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니까 더 이상 이제
우하향세가 이제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돈을 그냥 찍어내고 그러면서 실질 금리를 더 낮춤으로써 또 추가적인 신용 팽창 효과도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 지수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 양적 완화 시기의 끝은 이제 미지의 세계라는 것. 왜냐면 역사상 제로 금리였던 시기가 진짜 그 대공황 때 그 직후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의 케이스로 일반화하기는 힘들고, 지금 쓰고 있는 도구들이 이제 효용을 다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진짜 과거 수십 년간의 추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와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주식시장에서도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시기의 끝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꽤나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근데 아마 제 삶에서는 한 번은 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예상하거나 뭐 행동에 반영하기는 너무 먼 미래고, 어쨌든 요지는 주가가 무조건 진리처럼 우상향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한 이제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향했었다. 그런데 여러 다른 국가들까지 다 보면은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지수 추종을 하지 말란 소린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4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중평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할 것, 세 번째는 레버리지를 조심할 것,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 요 4가지를 명심하시고 지수 추종 전략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심할 것 첫 번째는 어느 한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진입하지 말 것이에요.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지수 추종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뭐 2억 5천 정도 모아놨는데 내일 주식계좌 열어서 2억 5천을 지수에 넣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뭐 일본, 이태리, 상하이 지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예시를 들었듯이 진입 시점이 나쁘면은 그냥 그 원금 회복하는데 15년, 3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액수 가중 평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달러 웨이티드라고 하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동일하게 매수를 하는 거죠. 매달 100만 원을 사기로 했으면은 주가가 10만 원이면 10주를 사고, 주가가 만 원일 때는 100주를 사겠죠.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주식 숫자로 뭐 매달 10주씩 사겠다, 이런 식으로 매달 똑같은 주식 숫자를 사면은 이렇게 첫 달은 10만 원이고 두 번째 달은 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매입 평균 가격은 주당 5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매달 이렇게 X 만 원을 사면은 이 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입 가격이 주당 18,000원으로 낮아져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매달 고정된 액수로 이제 주식을 사면은 주식 가격이 높을 때는 주식 숫자를 적게 사고, 주식 가격이 낮을 때는 주식 숫자를 많이 사기 때문에 평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럼 왜 목돈을 이렇게 한 번에 넣기보다는 적립식이 나은가? 지금 이제 회색이 니케이 지수인데, 만약에 니케이 고점 1년 전에 매수할 경우를 한번 보죠. 지금 지수가 뭐 27,000 뭐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지수 추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때 목돈으로 1억을 넣었으면은 400개월, 거의 33년 동안 본전이에요. 지금 노란색이 이제 목돈을 그냥 1억을 딱 넣었을 텐데, 1억을 넣으면 이제 지수랑 비례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올해 본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400개월이니까 1억을 400으로 나눠가지고 매달 25만 원씩 적립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갈색인데, 갈색의 경우에는 이제 33년 동안 82% 수익을 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노는 현금들이 있겠죠. 25만 원 투자하면은 9,975만 원은 이제 현금으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는 현금에 아주 보수적으로 연 1.2% 이자만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렇게 해도 목돈의 경우 본전인데 적립식의 경우에는 이제 82%가 아니고 108%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적립식이 좋은가? 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우월한 게 아니고 더 안전한 게 이제 적립식인데, 만약에 니케이가 90년대 폭락을 하고 2003년도 완전히 저점 8,000 정도를 찍었을 때 목돈을 그때 진입하면은 248% 수익을 18년간 냈겠지만, 적립식의 경우에는 74% 수익만 냅니다. 그래서 목돈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소액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다가 폭락장이 올 때는 목돈을 투입하시라,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시기에 많은 주린이 분들이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 개별 주식을 막 하기엔 위험해 보이고 그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수 추종을 하자, 그래서 ETF를 사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축해온 돈을
그냥 지수 추종이 안전하니까 넣자, 그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던 장에서 만약에 지수 추종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은 소액으로 그냥 하시면서 나머지 현금은 뭐 예금이나 아니면 채권 정도 하시다가 다음 폭락장이 왔을 때 그 목돈들을 조금씩 투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은 친구라서 아예 목돈이 없다면은 그냥 지금부터 매달 소액 적립식으로 매달 같은 액수를 이제 넣으면 되는 거고, 목돈이 있으면은 매달 소액 적립식 하다가 폭락장에 추가 자금 주기적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심할 점은 처음 시작하는데 목돈을 넣고 지수 추종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명심할 점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수 추종은 앞으로 내가 이 돈이 필요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분만 지수 추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무리 적립식이라도 적립이 많이 진행됐는데 폭락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이런 케이스도 뭐 10년, 15년 이 정도 이제 본전을 회복 못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은퇴가 15년 이내로 남으신 분은 이렇게 그냥 지수 추종에 다 넣으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이시면 그냥 주식 위주로 다 하셔도 되지만,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시면서 지수 추종이나 그런 곳에는 일정 부분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심할 점은 레버리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단타 매매자가 아니시라면 3배 레버리지는 거의 절대로 쓰지 마세요. 아무리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싶어도 2배 정도? 그게 맥시멈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30%대 폭락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배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거의 자금이 동나겠죠. 그래서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사태가 온다. 그래서 절대로 레버리지는 2배 미만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레버리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레버리지 ETF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데일리 리밸런싱 문제가 있죠. 이제 보합장에 돈이 녹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100에서 90이 되었다가 다시 100이 돼요. 그러면은 10% 내렸다가 90에서 11% 올라서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3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90 갈 때 전 100에서 70을 가거든요. 그 다음에 90에서 100을 갈 때 11% 오르니까 전 33%가 오르겠죠. 70에서 33%를 해보면은 93 정도가 됩니다. 지수는 100에서 90 갔다가 100이 왔는데 3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100에서 70 갔다가 93밖에 안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이 녹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의 수익을 3배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수익을 3배로 맞춰요. 그래서 자금이 70이 됐을 때 리밸런싱으로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지수는 복구됐는데 저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레버리지 ETF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근데 이런 문제 외에도 숨은 수수료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FNGU, 이제 팽 주식들 3배 레버리지인데, 보통 ETF들이 이제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보통 ETF는 1% 미만인데 FNGU 같은 경우에는 0.95%입니다. 근데 대출이자가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제가 100만원어치 ETF를 샀는데 익스포저는 300만원어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만원은 이쪽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ETF 운용사에서. 그리고 그 대출이자가 꽤 비싸요.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도 대출이다. 이건 이제 FNGU 서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expense ratio,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가 관리비가 0.95%죠. 그 다음 데일리 파이낸싱 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이자 100만원치를 사면은 이 ETF 자체는 300만원치를 운용을 하니까 그 200만원은 누가 빌려주느냐, 이 몬트리올 뱅크가 발행사거든요. 그러면은 200만원은 이 몬트리올 뱅크한테 대출을 하는 거죠. 이 대출 이자가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에 1%를 더한 값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거의 뭐 0.25% 이래서 이제 별게 아니라 생각하시지만, 코로나 이전에 2019년을 예로 들면은 거의 뭐 페드 금리가 2%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데일리 파이낸싱 레이트이 3%인 거죠. 근데 지금 2배를 빌리셨잖아요. 100만원 대비해서 200만원을 빌렸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3% 2를 곱하면 6% 되죠. 거기다가 이제 수수료 0.95%를 하면은 총 6.95%, 7% 수수료를 매년 주면서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매일 빠져나갑니다. 이제 매일 연율 7%로 빠져나가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수 추종을 하는 그런 의미를 잃을 만큼 7%를 내주는 건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1, 2%만 돼도 이제 수수료가 5에서 7%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 뭐 3%라 하면은 수수료는 거의 9% 되겠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밸런싱 함으로써 녹는 금액,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레버리지 ETF는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ETF 영상을 올리고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제가 그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레버리지 ETF는 돈이 녹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아니면 레버리지 ETF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레버리지 ETF가 보합장에서는 돈이 녹는 효과가 있고 대신 추세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1배수의 3배 이상으로 아웃퍼폼 한다,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테크니컬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장 상황은 보합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레버리지 ETF에 불리해요. 레버리지 ETF가 유리한 장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장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레버리지 ETF를 쓸 것이면 차라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말 하면은 빚투 권장하는 것까지 들리는데, 당연히 저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근데 레버리지 ETF를 굳이 하겠다면은 레버리지 ETF보다는 대출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산상으로. 물론 둘 다 하시면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3배 레버리지 ETF를 했으면은 큰 폭락이 오면 복구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20% 하락하면은 저는 60% 하락하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그 시점에서는 4천만 원이 1억 되려면은 150% 올라야겠죠. 그러면 시장이 50% 올라주면은 저는 150% 올라서 1억 복구가 돼요. 근데 1억 원으로 3배 레버리지 ETF 하지 말고, 만약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면은 2억 원을 대출 받아서 3억 원으로 레버리지가 없는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20% 하락 시 3억에서 2억 4천만 원이 되죠. 그럼 그 시점에서 시장이 25%만 상승해도 3억 원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할 바에는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없는 ETF 하는 게 낫다. 물론 둘 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추종을 할 때 명심할 점 네 번째, 지수 추종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번 강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수 추종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수 추종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지수 수익률대로 얻자, 그런 의미에서 시장 전체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지수 추종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수 추종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근데 그 장점을 버리고 지수 추종을 하면서 끊임없이 폰으로 지금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떤 종목 오르는 거 보면서 그냥 저 종목 살 걸 그랬나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수 추종 최고의 이점은 투자에 고민할 시간을 나의 자기개발, 노동소득 등에 쏟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추종 하시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립되도록 놔두시고 다른 생산적인 것에 이제 시간을 쏟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을 할 때 명심할 점 1. 시작할 때 목돈으로 진입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할 것. 특히 폭락 이후가 아니고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 시작하시려면은. 2번 장기 투자하실 것. 은퇴와 가까울수록 채권 비중을 높이실 것. 3번 레버리지는 조심해서 사용할 것. 2배 미만으로. 그리고 레버리지도 대출이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전부 다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레버리지 ETF는 선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물의 롤오버 비용이 있겠죠. 그다음 4번, 지수 추종의 이점인 여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쓸데없이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 것. 그래서 명심해야 될 점이었고요. 근데 지수 추종을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선행편에서 말씀드린 그 베이스캠프 투자법, 이제 지수 추종에 8, 90% 넣고 개인 전문성이 있는 곳에 10에서 20% 넣는 그런 배분 방식 말고 그냥 지수 추종 자체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Enhanced Indexing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시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 지수 ETF를 매수하거나 그냥 구성 주식들을 매수하는 대신에 주가 지수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은 선물 증거금은 그 명목 금액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 금액만 이제 예치를 해두고 나머지는 노는 현금이 있죠. 그럼 남는 현금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선물의 롤오버 비용이 이제 채권 투자 수익보다 낮아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옵션이 있겠죠. 위험하다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풋옵션 매수하든지 아니면 외가 콜옵션 매도해서 프리미엄 이익을 조금씩 이제 얻어들이든지 이런 거 관련한 ETF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구성 자체를 좀 개선해 보는 건데, S&P 500이나 나스닥의 그런 지수 구성이 있으면은 그런 지수를 만드는 방법론과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개선된 그런 기준들로 가상의 지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 하긴 좀 힘들고,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특정 회사를 제외하는 거죠. 이제 S&P 500 지수 추종을 하면은 500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 500개 중에 엄청 잘 오를 거를 고르는 건 좀 힘들어도 진짜 이 회사는 아니다. 진짜 이 회사는 미래 전망도 없고 부채율도 너무 별로고 그런 케이스들은 종종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이랑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지수에서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지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지수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정 섹터를 제외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뭐 ETF들도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지수 차익 거래는 인덱스 아르비트라지라고 Enhanced Indexing 전략이라고 말하기는 좀 엄밀히 말하기 힘든데 이건 지수에 편입되거나 퇴출될 만한 종목을 미리 매수매도하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주가 지수 ETF들은 그 주가 지수를 최대한 가깝게 따라가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편입된다고 하면은 편입되는 날짜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테슬라를 매입을 해야지 그 지수의 수익률과 그 ETF의 수익률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수와의 오차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없는 펀드나 그런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ETF들이 나중에 그 지수 편입 날짜에 맞춰서 테슬라를 살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수 차익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타이밍을 제보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이제 인핸스드 인덱싱 전략을 추구하는 ETF들도 존재를 해요. 물론 추구를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수익률이 더 낮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나은 것도 있고 이제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 투자를 비롯해서 패시브 투자가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지금 아래쪽에 짙은 것은 액티브 운용액에서 이제 빠지는 액수고 이제 위에는 패시브 투자로 이제 몰리는 자금인데 매해 수백조의 자금이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로 이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뭐 지수를 많이 아웃퍼폼을 못한다는 거죠. 수수료만 비싸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패시브 펀드만 못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패시브 투자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패시브 투자에 돈이 몰리면 위험한 건 없을까요? 그 몇 달 전에 마이클 버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의 논문도 있어요. 패시브 투자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그래서 2018년에 처음 쓰여지고 작년에 업데이트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자세히 읽지는 않고 정말 그냥 대충 훑고 결론만 보고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부적으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유동성이나 그런 손실에 대한 과잉 반응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패시브 투자가 많아질수록 이런 거 관련해서 유동성 리스크는 낮아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손실이 났을 때 엄청 놀래가지고 이제 엄청 패닉셀 해서 폭락장이 오는 케이스도 사람들이 어떤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자의적으로 이제 운용되는 펀드에 돈을 맡겼을 때는 손실이 나거나 하락장이 오면은 엄청 패닉해서 금방 이제 펀드에서 돈을 빼거나 팔아치우는데 패시브 투자할 때는 그래도 손실에 대해서 허용치가 좀 높다. 그렇게 패닉하지 않고 그냥 지수 추종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두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때 2018년이었나? 그 XIB ETF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보셨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면이 있다. 그 다음 소수의 ETF 운용사의 자금이 다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런 ETF 운용사의 행정적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뱅가드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당연히 확률은 적고 뭐 뱅가드도 그런 대비를 다 해놨겠죠. 근데 세상 일은 모르니까. 그리고 개별 주식 간의 상관관계 증가 및 변동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좀 상반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론만 훑어봤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연준의 논문도 쓰여진 게 벌써 뭐 3년 전이고 문제는 패시브 투자 쏠림이 계속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도 점점 드러나죠. 그래서 2018년 그 논문을 쓸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이대로 계속 진짜 패시브 투자가 과도하게 쏠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수에 속해 있는 주식들은 엄청 고평가되고 지수에 속하지 않은 주식들은 저평가되겠죠? 특히 많은 지수들이 어떤 시가총액으로 지수 구성을 하기 때문에 덩치는 큰데 전망이 매우 나쁜 주식도 지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고평가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SPY나 QQQ 지수
지수 ETF를 사면은 자동적으로 그런 주식들도 자동으로 사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종목들을 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지수에 속하지 않은 주식들의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된다. 근데 이거는 이 쏠림이 언젠가는 해소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2013년도에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고평가 되었는데 계속 고평가된 곳으로만 자금이 들어와서 더더더 고평가가 되면은 계속 지수 주식들만 고평가 되었는데 계속 아웃퍼폼 하는 거죠. 수익률이 계속 좋은 거고, 지수 편입 안 된 주식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당연히 저평가 됐는데 계속 언더퍼폼 한 채로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쏠림이 해소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인지는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 달려 있거든요. 이런 패시브 투자 쏠림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금이 글로 흐르면서 또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 추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수가 뭔지, 추종 전략이 뭔지, 그다음 지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지수 추종을 하는 방법, 지수 추종 전략의 저변에 있는 가정, 주식이 우상향한다는 가정,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지수 추종 전략 시 명심할 것 4가지, 적립식으로 할 것, 장기를 바라보고 할 것, 레버리지 조심할 것, 그 다음 지수 추종을 하기로 했으면은 남는 시간을 생산적인 것에 쓰고 주식 화면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 것. 그 다음 지수 추종은 50등이 아니고 상위 10% 20%다. 그 다음 지수 추종의 수익을 개선하는 6가지 방법. 그다음 마지막으로 패시브 투자 쏠림에 대한 시장의 위험. 이렇게 오늘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년 동안 지수 추종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던 구독자분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